네, 픽 인터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시고요. 또 시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 집값은 안정되는 상황이죠. 네, 이제 본격적인 하락 진입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그동안은 그러면 안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뭐 우리가 더더우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친 집값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미친 집값에서 지금 또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집값이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지금 거의 소진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정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정됐다는 개념은 일반 중위 가구의 평균 소득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되는 시장 환경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가 뭐 수도권을 예로 들면 뭐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교수님,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의 중위소득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맞벌이하는 부부가 네. 자 결혼한 다음에 몇 년 정도 모아서 집을 사면 그게 안정된 집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선진국을 보면 이제 8년 정도를 봅니다. 8년이요? 네. 8년 정도를 보는데 대한민국 지금 KB 통계로는 19가 나왔고요. 19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넘베어라는 또 큰 세계적인 글로벌 포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33년이 나옵니다. 33년. 네네. 근데 직장 생활을 33년 동안 불가능한 거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지금 거고. 말하는 기준이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네, 기준이 자기 소득을 모았을 때 얘기고. 그동안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말하는 뭐 DSR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뭐냐면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집을 샀을 때 보통 기준을 갖다 20년 모기지. 네. 그거를 했을 때 집을 샀을 때 현재 금리를 적용할 때 이제 부담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번 돈을 몇 프로를 주택 원리금 상환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네. 그 수치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4분기에 그 203을 찍었습니다. 그게 그건 뭐냐면 어떤 의미입니까? 소득의 50%를 네. 주택 원리금 상환에만 들어가는 수준이 된 거예요. 네. 평균값이.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뭐 주택만 쓰는 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돈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위소득의 평균 지금 서울 시민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0% 이상이 400만 원 이하고 한 60% 이상이 600만 원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집값 중위가격에 4억을 뭐 받았다고 했을 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도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화 단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정으로 이제 국면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일종의 조정 국면일 뿐이고 조정이죠.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하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현재는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일반 평균 중서민층,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볼 때는 안정된 가격이 아닌 거죠. 전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더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요자, 실수요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정상적인 가격 회기 수준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이게 정상적인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그건 지금 괴리감이 좀 큽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위기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위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면에서 위기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정상적인 수입으로 구입하지 못하면 네. 시장은 왜곡되어 있는 거고 위기 네,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 네. 주택 가격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 기준은 뭐 소득 분포에서 따져도 봐도 되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 지금 뭐 주택이 살만한 안정적인 가격이라면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사잖아요. 뭐 거기서 우리가 좀 반추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죠. 지난주였던 것 네네, 같은데요. 했습니다. 270만 네. 호. 이건 어떻게 보셔요? 일단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바라는 형태의 대책은 못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12개의 큰 줄기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정해진 공공택지 공급계획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 또 일기 신도시 부분, 그리고 도심 공공복합사 큰 줄기가 네 가지인데 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뭐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음 달이나 뭐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거나 뭐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투명하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 청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진. 네. 쫙 해놓고 표현 자체가. 그리고 일기 신도시 부분도 뭐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2년 동안 해가지고 2024년도 중에 그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 수립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수립 예정입니다. 예정.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표현들이 보면은 네. 단어들이 다 그렇게 좀 명료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왜 그러죠? 그럼 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한 태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초반에 왜 그 임차인 그 상생 제도 나왔을 때도 네. 임차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그 갭 투자하거나 1주택, 2주택자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더 과도해가지고 비판을 좀 받았고 또 영끌이나 이런 세대들에서 뭐 원금 탕감이라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부자 감세, 투자자 뭐 감세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번 대책도 보면은 그 소형 임대 사업자 제도가 빠졌어요. 그런 걸 네. 보면은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그래서 지금 던지려는 어떤 정치의 방향성은 민간이 좀 주도적으로 와서 공급을 좀 확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인데 막상 그 로드맵을 보면은 민간이 들어와서 하려면은 법안이 고쳐져야 돼요. 네. 그 법안이 고쳐지려면은 시간이 더 들고 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부터 설립해서 뭐 예정지구 지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해도 늦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또 새로운 형태의 다른 모델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느려집니다. 준공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270만 호라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시한이라는 게 사실 정말 뭐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 빼더라도 네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2주도 그렇고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불가능. 주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이 아 이게 우리가 할 만하다 했을 때 속도가 붙는 것이지 네. 지금도 잘 속도가 안 붙는데 어떤 대책을 쓴다고 해서 그 속도가 갑자기 뭐 빨라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불확실한 어떤 공급 물량인 것이고 확실한 것은 이제 공공택지는 이미 지정이 돼 있고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서 보니까 한 90만 호 정도 돼요. 88만 호 정도인데 88만 호 중에 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집을 공급해 주길 원하는데 사전 청약을 빨리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88만 원, 90만 원을 잡을 때 지금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3개년 앞부분하고요. 5, 6, 7년도 뒷부분을 뒀는데 뒷부분에서 27년도는 임기가 2월 달에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4월 달에 하니까 네, 3월에 27년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포함해서 내년 후년까지 30만 호. 그 뒤에 부분에 60만 호가 지금 비중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빨리 공급하기 원하는데 저 뒤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와중에 2027년도는 사실 업무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기울다 보니까 그렇죠. 1년은 빠지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분도 좀 문제가 있고 앞쪽에다 배치하는 게 정상인데 뒤쪽으로 네. 다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양을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부분에서 정부가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는데 명료한 어떤 로드맵을 못 보인 게 좀 시장에서 좀 반응도 없고 별로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정부가 좀 어느 정도는 로드맵을 몇 개 부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좀 정확하게 정부의 정책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일종의 구호, 슬로건 정도의 수준이다. 네, 이게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인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는 있는데 네. 난관이 많은 거죠. 난관. 법도 고쳐야 네. 되고 시장 상황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70만 호 중에서 수도권에만 한 158만 호라고 그랬던 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맞는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158만 원 중에 이제 배정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네. 그 중에 우리가 들어왔던 도심공공이 이제 민간에 들어와서 더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물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재건축 재발도 마찬가지고 네. 그 물량들을 다 빼면은 제가 볼 때 그중에 한 반 정도 공공택시 쪽만 좀 확실하고 네. 나머지는 유동적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 올리면 정부가 발표하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도심공공 복합 사업의 어떤 법안 내용과 수익 배분의 문제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참석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신탁사나 건설회사가 시행자로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할 수 있게 또 그리고 도심공공도 할 수 있게끔 이제 가겠다는 이제 정부 입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조합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그
어떤 사업의 어떤 수익 배분 형태나 진행 형태의 로드맵이 나와야 판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두 달이나 올 연말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네. 가서야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늘 똑같은 정책을 입안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왜 이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지금도 아니고 연말이나 가서 해야 되고 또 부동산 문제가 흔히 얘기하길 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많이 예, 하는데도 예, 맞습니다. 왜 그럼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일단 여러 가지 후원이나 이런 뭐 했던 뭐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지지자분들의 대부분은 다 일단 자산가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죠. 어떤 네. 형태상.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베니피트라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공약에 나왔던 것들을 갖다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막상 공약을 보니까 선거 때 공약을 만들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고 네. 막상 실제적으로 정책을 펴려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도출된 거죠. 그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부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그 로드맵에서 너무 민간 기업의 이익을 주려는 거를 애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발표한 네. 애도 보면은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시행을 할 때는 가로치고 뭐가 있냐면요. 이익 상한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자체가 지금 좀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익 상한제라는 건 이익이 많이 남는 거를 민간이 시행을 했을 때 이익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한을 주겠다는 얘기면 그러면 역으로 보면 조합원들이 갈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꿔 말하면. 그렇죠. 네. 네, 이런 이런 부분들 부분들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이익 때문에요. 공공재개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꾸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인데 민간이 들어온다고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도 퀘스천을 갖고 있고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 부분을 잘 기업도 충분히 사업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중점이나 어떤 정확한 그 로드맵을 지금 아직은 못 잡았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요. 그러니까 네. 일산 분당 등 네. 여기는 지금 재정비가 필요한 건가요? 일단 당연히, 진단은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이제 형태가 문제인 거죠. 네. 뭐냐면 일반 도시계획이나 부동산을 우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좀 뒤늦게 우리나라 발전했잖아요. 네. 뒤늦게 발전했지만 짧은 시간에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서양의 선진국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도리어 선진국 수준에 꼈고 네네. 이 부동산 도시계획 기준에서 보면 역사의 개념에서 보면요. 미국이 막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처럼 막 고밀도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답게 살자라는 어떤 내용이 이제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아시면 뭐 초품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표현이 네. 이제 그 근린주구 이론에서 다 바탕이 된 겁니다. 동선으로 걸을 수 있고 차를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자족 도시면서 그 이론에다가 이제 에베네zer 하워즈의 저런 도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거를 가지고 만든 도시가 일기신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표본적인 모델인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는 3년, 30년 사이에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전자제품이나 주차장의 시스템이 좀 변하게 됐죠. 주차장 주차 대수가 모자라.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것이고 아, 배관 문제는 한번 갈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건물도 구조가 예전에는 우리가 약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구조가 좀 막히는 구조였고 지금은 이제 개방형으로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가 약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네. 그렇다면 건물과 지하 주차장만 있으면은 완벽한 도시가 다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고.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용적률을 높여서 그 사업 수익을 가지고 주민의 이익을 높인다는 명분인데 사실 원주민은 그걸 원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여가지고 하려면은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상하수도나 뭐 공원, 도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늘면 보안시설도 늘어야 되고 소방시설도 더 늘어야 되고 평균적인 어떤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관도 커져야 되죠. 그래야죠. 그럼 커려면은 도로를 다시 다 뚫고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 지려고 도로 뭐 이런 걸 다 부셔야 되는 그걸 이제 표현이 도시 재창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물량이 10만 호입니다. 10만 호 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나머지 5기 이 신도시들이 다 부셔야 되냐 이거죠.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더 나은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미 벌써 알고 얼마 전에 주민조사,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미 내용들을 다 파악하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가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그냥 가겠다는 비율이 한 30-40%입니다. 네. 그러면 벌써 그 안에서 법이 된다를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단지는 리모델링을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3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되고 그럼 법도 지금은 못 고치니까 2년 뒤에 총선이 끝나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은 허송세월을 해야 지금 되는 못 고친다는 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반대할 거다. 함부로 못 고칩니다. 이거 네. 민주당도 이거 함부로 고쳤다가는 네. 이걸 고쳐가지고 도시재창 재창조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 새로 부시고 새로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적극적인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불리한. 많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막 10년, 15년이 기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과 리모델링을 3년 하는 것 그리고 차라리 정부에서 다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게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쾌적한 환경을 빨리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분당이나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자기네 주거 공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거죠. 현재 최고죠. 최고고 최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차 문제하고 네. 그 부분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뭐 10년, 15년 고생해가지고 근데 그 의미가 그 없는 거죠.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산다는 네, 건 네. 바라지 않겠네요, 주민들은. 그 좋은 집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용적률이 300%가 됐을 때 네.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학자들은 다 알거든요. 네, 답답합니다. 테헤란로가 1000%인데 뭐 아예 그냥 업무 시설이고 네. 그러니까 200%가 제일 좋은 적당한 수준이고 150%면 좋은 데거든요. 네, 네. 근데 분당이나 일산은 169, 18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좋죠. 가면 항상 하늘도 좀 보이고 좀이 네. 아니죠. 네. 아무데나 다 보이잖아요. 아, 스카이라인이.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쾌적한 도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니까 정부도 이번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구 용역을 한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거 연구 용역하면 한 5년 정도 들여야 된다 시간을. 그러면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적극적으로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네.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베니피트를 좀 더 밀어주고 네.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쉽게 가지 분당 그 안에서 지금 그거를 용적률을 막 높이길 원하는 분들은 주로 외지 투자인들입니다. 네. 원주민들은 그냥 안정된 너무 좋거든요. 가보신 네,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도시이기 근데 때문에 앞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바닷모래를 썼다든지 뭐 네, 이렇게 그것만 새로 주면 되죠. 예, 건물만 새로 주면 된다 이거죠, 제발. 네. 리모델링을 하면은 거의 새로 짓습니다. 네. 골조, 철골, 콘크리트 빈만 남기고 나머지 벽을 지금 말씀하신 문제되는 바다 그런 것들은 다 새로 요즘 거로 지어야 되니까 네. 그럼 더 튼튼해지죠. 얼마든지 거기다 내진 가능하다. 구조를 짓게 되면은 그저 또 더 튼튼해지는데 이제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30년이 지나면 네. 또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이 이렇게 새로 이쁘게 짓거나 튼튼하게 지면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통상 230에서 40%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300% 올린다 그래도 올린 용적률 늘어난 큰 부분을 차이가 갖다 안 반반 나요. 나누다 네. 보면 숫자가 한 260밖에 안 나요. 50이나.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240, 30을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상존하고 있어서 정부도 고민을 좀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이해와 요구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